3년 전 저는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보위성처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 특권층만 살 수 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북한 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런 제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까요? 2018년 겨울, 저희 가족 5명은 러시아를 거쳐 몽골 사막을 건너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의 직책을 생각하면 우리가 탈북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우리 가족은 물론 3대가 정치 범수용소에 끌려갔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많은 분들께 북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보위성 간부 가족이 탈북했다는 것만으로도 체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건은 철저히 은폐되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는지, 그 여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북한 최고 권력층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권층으로 살면서도 체제의 모순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봤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외치지만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곳. 오늘 여러분께 그 진실을 전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평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저는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에 있는 특별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30층짜리 고층 건물로 이곳에는 당 고위 간부와 보위성, 인민군 장성 가족들만 거주할 수 있었죠. 일반 주민들이 겨울에 난방도 없이 떨고 있을 때 우리 집은 24시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검은색 벤츠를 타고 출근하셨습니다. 운전기사와 경호원이 늘 따라붙었죠.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보위성 산하기술부서에서 일했습니다. 형은 당 중앙위원회에, 여동생은 만수대 예술단에서 활동했고요. 우리 집 냉장고에는 일본산 과일과 유럽산 치즈가 가득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입된 최신 전자제품들도 있었죠. 어머니는 매주 특별 공급소에서 고급 식자재를 받아오셨습니다. 평양 시민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두려움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술을 드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늘 또 3명을 정치 범수용소로 보냈다고 중얼거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일은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것이었죠. 때로는 무고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가 거실 중앙에 걸려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어머니는 흰 천으로 초상화를 닦으셨죠. 먼지 하나라도 묻어 있으면 보위원에게 신고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특권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가 숙청당했고 가족 전체가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간 것이었죠. 그 친구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권력투쟁에서 밀렸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특권층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유리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마디 말실수가 가족 전체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점점 이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봄, 저는 업무차 중국 단둥에 출장을 갔습니다. 보위성 간부 자녀라는 특권으로 가능한 일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우연히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숙소에서 몰래 노트북으로 재생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밤거리에 수많은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편의점에는 온갖 음식이 가득했고 젊은이들은 최신 휴대폰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드라마 속에서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남조선 괴뢰는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거였죠. USB에는 뉴스 영상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다는 내용, 누구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사실,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다는 통계.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주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거리에서 마주치는 인민들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특권층 지역을 벗어나면 사람들은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며 연명했죠. 겨울이면 전기가 끊겨 촛불로 생활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서재에서 기밀 문서를 우연히 봤습니다. 함경북도 일대에서 아사자가 대량 발생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굶어 죽었는데 당은 이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도 당 내부에서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인가? 우리는 밤늦도록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죠.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속삭이듯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냈다. 그들의 죄는 단지 체제의 의문을 품었다는 것 뿐이었어.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조용히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책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했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고 최소 1년의 준비 기간을 잡았습니다. 진짜 위험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18년 초 아버지는 은밀하게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위성 처장이 탈북한다는 건 북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실패하면 우리 가족뿐 아니라 친척들까지 모두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에 복무할 수 없다고요. 준비 과정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러시아 루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중국 국경은 보위성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대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몽골로 가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위험했지만 발각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금 확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간 중국 돈을 조금씩 모으셨습니다. 약 10만 달러 상당이었죠. 뇌물로 받은 돈도 있었고 특권으로 얻은 물품을 장마당에 팔아 마련한 돈도 있었습니다. 이 돈은 탈북 비용과 브로커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알리바이 만들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러시아와의 보안 협력 출장이라는 명목을 만드셨습니다. 가족 동반 출장이라고 상부에 보고했죠. 김정은의 재가까지 받았습니다. 보위성 처장의 출장이었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측도 환영했죠. 세 번째는 러시아 내 협조자 확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알게 된 조선족 사업가와 비밀리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탈북을 돕는 지하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죠. 초기 접촉은 암호화된 이메일로 이뤄졌습니다. 물건을 러시아로 옮기고 싶다는 식의 은유적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는 각자 짐을 최소화했습니다. 한 사람당 캐리어 하나씩만 허용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만 골랐죠. 어머니가 주신 반지, 대학 졸업사진,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 다른 건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형은 당 중앙위원회에 가족 출장에 동행한다고 거짓 보고했습니다. 여동생은 예술단 공연 일정을 조작해 일주일간 공백을 만들었죠.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조부모님을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연세가 많아 함께 탈출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렸고 할아버지는 한참을 우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괜찮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18년 11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가족 5명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하지만 자유를 향해 간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영원히. 2018년 11월 15일, 우리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러시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보위성 처장 일가라는 걸 알고 극진히 예우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의 탈출을 도운 셈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평양의 불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영하 15도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죠. 아버지는 침착하게 숙소에서 쉬겠다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아버지는 조선족 협조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식당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내일 새벽 4시 호텔 뒷문으로 나오십시오. 차량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간단한 지시였지만 우리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50분 우리는 캐리어를 끌고 호텔 복도로 나왔습니다. CCTV를 피해 비상계단을 이용했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뒷문을 열자 검은색 밴이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운전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밴에 올라탔고 차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죠. 목적지는 북한-러시아 국경 근처의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에서 더 멀리 가기 위해 우리는 북한 국경으로 다시 가야 했습니다. 차량은 6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두만강 하류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협조자는 우리를 낡은 창고로 안내했죠. 여기서 밤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국경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을 노릴 겁니다. 우리는 추운 창고에서 8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두만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11월의 두만강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죠. 협조자가 속삭였습니다. 강 위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건너야 합니다. 러시아 측 경비 초소가 500m 앞에 있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 건 상상 이상으로 무서웠습니다. 발 아래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떨었고 여동생은 울음을 참았죠. 아버지가 앞장서서 걸었고 형이 뒤에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달빛만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갑자기 러시아 측에서 탐조등이 켜졌습니다. 엎드려. 협조자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죠. 탐조등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탐조등은 다른 방향으로 향했고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15분 후 우리는 러시아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렀습니다.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강 건너편 숲속에 또 다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몽골 국경이었죠. 앞으로 2000km를 더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땅을 떠나 우리는 예상치 못한 루트를 택해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러시아에서 직접 몽골로 가는 것이었지만 러시아 당국의 감시가 예상보다 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국 헤이룽장성으로 몰래 넘어가야 했죠. 북한에서 도망쳤는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는 것은 두만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죠. 만약 우리가 잡히면 보위성 처장 일가의 탈북이라는 대형 사건이 되어 즉시 북한으로 넘겨질 것이었습니다. 협조자는 중국에서 사흘만 버티면 된다고 했지만 그 사흘이 지옥 같았습니다. 우리는 헤이룽장성의 한 농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지하실이 우리의 은신처였죠.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에 5명이 숨어 지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고 식사는 하루 2끼만 제공되었습니다. 보위성 처장 가족이 이런 곳에 숨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공안이 식당 위층을 급습했습니다. 탈북자 신고가 들어왔다.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지하실 구석에 몸을 숨겼죠. 여동생은 공포에 떨며 입을 막았습니다. 식당 주인이 위층에서 여기엔 아무도 없다며 공안을 설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간의 수색 끝에 다행히 공안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은 커진다는 것을요. 둘째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러시아에 있는 우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었죠. 협조자가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국가보위성 처장 일가의 실종 사건으로요. 이제 북한 전체가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잡히면 조부모님도 위험하다. 아버지는 자책하셨죠. 보위성 시스템상 고위 간부의 탈북은 3대를 처벌하는 연좌제가 적용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네이멍구 자치구였습니다. 거기서 몽골 국경까지는 600km 정도였죠. 우리는 화물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했습니다. 트럭은 과일 상자를 실은 척했지만 그 뒤에 우리 5명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16시간의 이동은 고문과 같았습니다. 트럭이 멈출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과일 상자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했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셨습니다. 드디어 네이멍구에 도착했습니다. 협조자가 우리를 사막 근처의 작은 게르몬골식 천막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일 밤 몽골 국경을 넘습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의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사흘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체포될 수 있는 위기였죠.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자유를 향한 열망이 두려움보다 컸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고비 사막을 건너 몽골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밤, 우리는 고비 사막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중국 몽골 국경은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사막 지역은 비교적 경비가 약했죠. 협조자가 말했습니다. 50km를 걸어야 합니다. 휴대폰도 손전등도 켜선 안 됩니다. 오직 별빛만으로 가야 합니다. 밤 10시, 우리는 철조망 틈새로 몽골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11월의 고비 사막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죠.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줄로 걸었습니다. 가이드가 앞장서고 아버지, 어머니, 저, 형, 여동생 순서였죠. 3시간을 걸었을 때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어머니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사막을 걷는 건
너무 가혹했죠. 아버지와 형이 어머니를 부축했고 우리는 잠시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가 재촉했습니다. 새벽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날이 밝으면 중국 경비대에 발각됩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여동생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만수대 예술단에서 춤만 춰왔던 동생이 사막을 걷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저는 동생의 배낭을 대신 메고 동생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작은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몽골 협조자가 지프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타십시오. 울란바토르까지 8시간 걸립니다. 우리는 지프에 올라탔고 차는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였습니다. 협조자는 우리를 한국 대사관 근처의 안전가옥으로 안내했습니다. 내일 대사관에 가서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당신들은 특별한 케이스라 문제 없을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저는 북한 국가보위성 처장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합니다. 영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본국에 긴급 보고를 했죠. 사흘 후 한국 정부에서 특별 전담팀이 울란바토르로 날아왔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아버지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받았죠. 이건 한국 정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망명 케이스입니다.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보위성 처장급 인사의 망명은 북한 체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와 준비 끝에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18년 12월 5일 정부 전용기가 울란바토르를 출발했습니다. 비행시간은 4시간이었죠. 기내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비빔밥이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USB에서 봤던 그 도시, 꿈만 같았던 그곳에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옥 같은 여정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국정원 전담팀에 인계되었습니다. 일반 탈북자들과 달리 우리는 특별 보호 대상이었죠. 북한이 우리를 납치하거나 제거하려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기도의 한 안전가옥으로 이송되었고 거기서 석 달간 조사와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국 생활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백 가지 음식과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골라 샀죠. 북한에서는 특권층인 우리도 제한된 품목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나 언제든지 원하는 걸 살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SNS를 하고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즉시 체포되었을 일들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북한에 남은 조부모님 생각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희가 탈북한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가셨습니다. 국정원을 통해 들은 소식이었죠. 2019년 초 할아버지께서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죄책감에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 부모님을 지켜야 했는데. 아버지는 매일 자책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는 한국 정부의 북한 정권의 실체를 증언하셨습니다. 보위성의 내부 작동 방식, 정치 범수용소의 실상, 김정은 정권의 약점들.
아버지의 증언은 대북 정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바꾸었고 얼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죠. 저는 지금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형은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연구하고 있고 여동생은 무용학원을 다니며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게 가장 힘드셨습니다. 50년 넘게 북한에서 살았던 분이세.